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외부인 주제에 왜 문을 안 열어? 현관 전신 거울에 유난히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손을 들어 입고 있는 캐시미어 코트의 깃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로로피아나의 이번 시즌 신상품이다. 요란한 로고 하나 없지만 손끝에서 흐르는 최상급 원단의 감촉은 마치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소리 없는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라 쓰고 조공 바치는 날이라 읽는 이 자리를 위해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품평회 2권이나 미뤘다. 심지어 스스로를 뼈대 있는 집안이라 칭하는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피부과 관리까지 받았다. 하지만 그 노부인의 눈에 이 모든 노력은 그저 궁상맞음의 대명사일 뿐이었다. 아이고, 지아야. 거실 가죽 소파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구멍에 천년 묵은 가래가 걸린 듯 끈적하고 걸걸한 특유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윤이 나게 닦인 본차이나 찻잔을 든 채 마치 스캐너라도 된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입가에는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오늘 저녁은 청담동 롤랑에 갈 거다. 민혁이네 국장님이 단골인 곳이야. 그런데 너 꼴이 그게 뭐니? 색깔도 칙칙한 회색인 게 꼭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무게 달아 파는 싸구려 같구나. 우리 민혁이가 상사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할 작정이니? 옷깃을 쥐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숨막히는 수치심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동대문. 무게 달아 파는 옷. 이 코트 한 벌 가격이면 그녀의 아들 월급 석 달치는 좋게 넘는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천박하고 돈 냄새 풀풀 나는 속물적인 짓이니까. 정작 그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에는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말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1인용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최민혁, 나의 남편. 서울대학교 출신의 앞날 창창한 5급 공무원. 지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귤을 까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귤 껍질이 찢어지며 나는 미세한 소리가 적막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들었다. 분명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들었을 것이다. 민혁 씨. 나는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내 목소리에 나조차 인지하지 못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도 이 옷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민혁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점잖은 금태 안경 너머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보호 본능 따위는 없었다. 그저 싸늘한 무관심과 귀찮음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도 다 너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는 귤 한 조각을 입에 쑤셔 넣으며 오물거리는 소리로 대꾸했다. 심지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자리에선 확실히 좀 채면 석에 입을 필요가 있지? 알잖아. 국장님 사모님이 그런 거 얼마나 따지시는지. 그 순간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유리도 도자기도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지탱해오던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한때는 나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 남자를.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3년 전 이맘때쯤의 겨울이었다. 남산의 자물쇠 벽 앞에서 그는 얼어붙은 내 손을 잡고 입김을 호호 불어 녹여주었다. 갓 입사한 말단 공무원이라 소매 끝이 다른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던 사람이었다. 지아, 나 지금은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맹세할게. 절대 너 서럽게 안 해. 이 세상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너 무시 못하게 할 거야. 그때의 맹세는 지금 와서 보니 그저 웃지 못할 농담이 되어버렸다. 현실은 잔혹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이 꽤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자 유리 탁자 위로 탁하는 맑은 파열음이 울렸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긴 수탉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팍에 커다란 샤넬 로고가 박힌 트위드 슈트를 탁탁 털어 정리했다. 지난달 내가 파리 출장에서 사다 바친 내 카드로 긁은 그 옷이었다. 됐다. 시간도 늦었어. 시어머니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싸구려 머스크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니 넌 그냥 빠져라. 어차피 내가 가봤자 말이나 통하겠니? 그 집 사모님들은 클래식이나 골프 이야기만 하는데 옷 장사나 하는 내가 거기 앉아 있어봤자 서로 민망하지. 우리 민혁이가 내 눈치 보느라 신경 쓰게 하느니 차라리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낫겠다. 그녀는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 3개가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카드만 주고 가. 예약금은 내가 걸었지? 잔금은 우리가 치를 테니까. 민혁이 기 살려주는 자리인데 쪼들리게 보일 순 없잖니. 아, 맞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지? 주름졌지만 관리를 받아 매끄러운 그 손을 내려다보며 나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다. 이게 내 시어머니였다. 내 인격도, 내 직업도, 내 출신도 혐오하면서 오직 내 돈만큼은 혐오하지 않는 사람. 자리를 비켜달라니 이 말은 참 번지르르하다. 해석하자면 이거다. 돈은 놓고 너는 꺼져라. 나는 고개를 돌려 민혁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귤 껍질을 까고 있었다. 마치 그 귤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정밀 기계라도 되는 양이 그는 동조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돈 냄새나는 자네를 팔이 쫓듯 내치고 지갑만 챙기는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 끼치는 한기가 치솟았다. 억울함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자리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이 채웠다. 그랬구나. 이 집구석에서 내 위치는 자네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숨쉬고 걸어 다니는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는 천천히 에르메스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가족 카드였다. 날카로운 카드 모서리가 손끝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먹잇감을 발견한 독수리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내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어찌나 빠른지 바람이 일 정도였다. 그래, 그래야지.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활짝 펴지며 방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던 노인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지아야, 넌 집에서 푹 쉬고 있어라. 올 때 민혁이 편에 남은 음식 좀 싸오라고 하마. 그 집 송로버섯 리조또가 아주 일품이라더라. 남은 음식. 하마터면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민혁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묻은 귤 껍질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차 열쇠를 챙긴 그는 현관을 나서며 내 어깨를 대충 툭툭 쳤다. 고생해, 여보. 올 때 선물 사올게. 선물. 내 카드로 긁은 선물 말인가? 현관문이 쿵 닫혔다. 텅 빈 현관에는 나 혼자 남았다. 그리고 역겨운 향수 냄새만이 공기 중에 부유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나는 움직였다. 울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바닥에 주저앉지도 않았다. 침실로 걸어 들어가 드레스룸 깊숙한 곳을 열었다. 미리 챙겨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리모와 알루미늄 캐리어가 차가운 은빛을 뿜어냈다. 사실 반년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를 이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 두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속여왔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퍼주면 언젠가는 저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라고. 하지만 돌덩이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저 사람을 쳐 죽이는 흉기가 될 뿐이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한 체증이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택시에 올라타 기사님에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목적지를 말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부산 갈 겁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익숙했던 거리, 고급스럽지만 숨막히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액정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빛났다. KB국민은행 앱을 실행하고 손가락을 붉은색 분실 신고 버튼 위에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폭탄의 뇌관을 직접 터뜨리기 직전의 전율 같은 흥분.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검은색 카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폐플라스틱 조각을 품에 안고 허영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 눌렀다. 화면에 네 글자가 떴다. 신고 완료.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사랑 고백보다 아름다운 단어였다.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객실 하나 예약해주세요. 부산 힐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요. 네, 지금 당장 체크인 할 겁니다. 그리고 돔 페리뇽 한 병, 칠링해서 룸으로 올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뒷좌석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눈치만 보던 며느리 한지아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눈매가 서늘하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띤 낯선 여자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짭조름한 비린내를 품고 있었지만 서울의 그 가식적인 화장품 냄새보다 만 배는 더 상쾌했다. 저녁 6시. 나는 힐튼 호텔 테라스의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부드러운 샤워 가운을 걸친 채였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통에 담긴 돔 페리뇽 샴페인이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면서 구름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강남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성대한 파티가 막 시작되었을 터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SNS 앱을 켰다. 역시나 시어머니의 피드가 1분 전에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사진 9장이 꽉 채워져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였다. 배경을 적당히 날려 테이블 위에 놓인 비싼 와인 라벨이 돋보이게 찍은 설정샷이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와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녀는 정가운데에 서서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활짝 웃으며 와인잔을 치켜들고 있었다. 가식적인 우아함이 뚝뚝 묻어났다. 세 번째는 민혁이었다. 그는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국장이라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글 내용은 가관이었다. 연말 소모임, 역시 분위기는 롤랑이 최고네요. 우리 민혁이가 어찌나 효자인지 엄마 이 포강시켜주겠다고 굳이 여기 와서 흑송로버섯 요리를 사주네요. 에휴, 자식 농사 잘 지은 덕에 말년에 호강합니다. 국장님께도 인정받는 아들 보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샵사인 청담 맛집 샵사인 효자 아들 샵사인 뼈대 있는 집안 샵사인 상결례 프리패스상. 나는 그 글을 보며 픽 웃음을 터뜨렸다. 효자. 그거 내 돈인데. 인정받는 아들. 내 돈으로 상사 비위 맞추는 중이겠지?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다. 상상해 보았다. 지금쯤 그들은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을 것이다. 웨이터들은 왕족을 모시듯 그들을 시중들고 있겠지. 시어머니는 특유의 과장된 목소리로 메뉴판의 가장 비싼 페이지를 가리키며 외칠 것이다. 여기 이거 하나랑 저거 82년산 빈티지로 한 병 더 따요. 민혁은 옆에서 굽신거리고 친척들의 부러운 시선과 상사의 흐뭇한 눈빛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아이고, 민혁이 정말 출세했네. 여기 밥값이 얼만데. 그럼요. 우리 민혁이가 서울대 나온 5급 공무원인데 이 정도야 우습죠. 근데 며느리는 사업한다더니 왜 안 왔어요? 아유,
걔는 돈 버느라 바빠요. 그런 시장통 장사꾼이 이런 고상한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적응이나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표정이 눈에 선했다. 마음껏 드세요. 실컷 마시세요. 평생 먹어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것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세요. 왜냐하면 이건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잊지 못할 먹튀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7시, 8시. 바다 위의 붉은 노을은 완전히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깔렸다. 멀리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내 휴대폰은 아직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 레스토랑의 서빙 속도와 한국 사람들의 식사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쯤 디저트가 나오고 있을 시간이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웃으며 검은색 가죽 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샤넬백에서 내 블랙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넬 것이다. 일시불로 해요. 비밀번호는 없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말이다. 웨이터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1분 뒤.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와 허리를 숙이며 작게 속삭일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이 카드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앱에서 보내온 알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불빛이 내 입꼬리를 비췄다. 결제 완료 알림이 아니었다. 거래 승인 거절. 금액은 무려 845만 원. 세상에, 정말 징하게도 처먹었구나. 내 쇼핑몰 아르바이트생 2명의 1년치 등록금을 한 끼에 태워.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두 번째 알림이 떴다. 거래 승인 거절. 포기를 모르는군. 눈앞에 현장이 그려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을 것이다. 웨이터는 곤란해하며 설명하고 친척들은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는다. 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블랙카드야. 한도 무제한이라고.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마 꽥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라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찢어지는 목소리로. 웨이터는 다시 시도했을 것이다. 세 번째 진동. 이번엔 확인 사살이다. 눈을 감자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다. 숨막히는 어색함. 발가벗겨져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수치심. 상사는 민혁을 어떻게 볼까? 밥값도 없는 주제의 허세는. 친척들은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구먼. 그리고 시어머니.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그녀의 체면과 자존심은 지금 이 순간 웨이터의 예에 바르지만 싸늘한 눈빛 아래 산산조각이 나 바닥을 뒹굴고 있을 것이다. 징징징. 갑자기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한 번 울리고 많은 알림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화수신 진동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나는 그 두 글자를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받지 않는다. 나는 느긋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금빛 액체를 휘둘렸다. 바닥에서 올라온 기포가 수면 위에서 톡톡 터지는 것을 감상했다. 진동이 멈췄다. 2초 뒤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시어머니, 그 다음은 시누이. 휴대폰은 미친 짐승처럼 테이블 위에서 덜덜거리며 춤을 췄다. 화면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구조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아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겠지? 나는 검지 하나를 뻗어 휴대폰 옆면의 무음 스위치를 딸깍 내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오직 화면 위에서 번쩍거리는 이름들만이 저쪽의 아비규환을 증명하고 있었다. 차단은 하지 않았다. 차단하면 이 분노의 질주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없으니까. 부재중 전화 목록을 열어보았다. 불과 5분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걸어온 전화만 20통이 넘었다.
정말 대단한 가족애다. 내가 아파서 혼자 응급실에 누워 링거를 맞을 때는 벽돌처럼 조용하던 휴대폰이었다. 내 생일날 혼자 케이크에 촛불을 켤 때도 문자 한 통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고작 카드 하나 안 긁힌다고 이렇게나 열렬하게 나를 찾다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은가?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 창이 떴다. 민혁이었다. 한지야, 너 어디야? 카드 왜 이래? 왜 안 긁혀? 너 일부러 이랬지? 빨리 전화 받아. 국장님 보고 계시다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화면 너머로 덜덜 떨리는 그의 손가락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죽는 꼴. 나는 코웃음을 쳤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잠시 띄웠다가 답장하지 않고 그대로 닫아버렸다. 내가 왜? 나는 지금 부산에서 휴가를 즐기는 귀부인인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지 않나. 곧이어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60초 꽉 채운 음성 파일이었다. 나는 파일을 재생했다.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볼륨을 낮추고 귀에 갖다 댔다. 한지야, 이 천하의 잡거디. 너 카드 정지시켰니? 우리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개망신을 줘? 내가 무슨 꿍꿍이야? 너 심히 죽일 작정이야? 800만 원이다. 민혁이 카드 한도로는 택도 없다고. 지금 온 식구가 카드 꺼내서 긁고 난리 났다. 내 시누이 생활비까지 털었다고. 웨이터가 우릴 꺼지 보듯 쳐다보잖아. 당장 돈 붙여.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너 집에 들어오는 날 머리채 다 뽑아놓을 줄 알아.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배경에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저 멀리 배경음으로 민혁이 비굴하게 변명하는 소리도 들렸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전산 오류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갑자기. 전산 오류. 아니, 민혁아. 그건 내 인생이 오류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었다. 화면은 여전히 번쩍거리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70통, 80통. 숫자는 계속 올라갔고 빨간색 알림 배지는 핏방울처럼 선명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난간으로 걸어갔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양팔을 벌렸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왜 드라마 속 복수하는 주인공들이 높은 곳에 서는지. 나를 짓밟던 인간들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꼴을 내려다보는 것. 그 쾌감은 섹스보다 1000배는 더 짜릿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한국에서 가장 화력이 좋다는 익명 커뮤니티 앱을 켰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제목. 실시간 시어머니 소원대로 도망친 며느리 썰푼다. 피트. 800만 원 먹튀.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옷 장사해서 돈 버는 시어머니 말 맞다나 돈 냄새 나는 며느리입니다. 오늘 밤 저는 아주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써내려갔다. 무시당한 코트, 쫓겨나듯 나온 집, 빼앗긴 카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제 대참사까지. 최대한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하지만 읽는 사람의 복장이 터지도록 묘사했다. 글 마지막에는 은행 앱에서 캡처한 거래 승인 거절 알림 2장을 첨부했다. 물론 중요 정보는 가린 채였다. 등록 버튼을 눌렀다. 글은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다. 와, 시어머니 진짜 미친 거 아님? 며느리를 ATM으로 아나? 주작 아니면 진짜 사이다다. 글쓴이 응원합니다. 한 끼에 800. 저 집구석은 흡혈귀들이네. 남편이 제일 쓰레기네. 엄마가 쫓아내는데 가만히 있어? 이혼각이다.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과 치솟는 추천수를 보며 나는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받고 무시당해온 수많은 여성들의 대리전이었다.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민혁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고 사진을 한 장 전송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었다. 부산의 화려한 야경과 검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가냘픈 내 손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덧붙였다. 샴페인 맛이 참 좋네. 아쉽다. 당신들은 못 마셔서. 전송 완료. 나는 화면 속 숫자 1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려하지만 지옥 같았을 그 레스토랑 안에서 최민혁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밤은 아직 길다. 그리고 나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나는 잔에 남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말끔히 씻어내렸다. 비어버린 술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유리와 대리석이 부딪히며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챙. 서울의 겨울바람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났다. 3일 후 새벽, 나는 리모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여자는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눈빛은 각 갈아낸 칼날처럼 서늘했다. 부산에서의 3일간의 피난은 내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줄까지 단단하게 재련해 주었다. 엘리베이터 표시창의 숫자가 7분에서 15불로 바뀌었다. 딩동. 문이 열렸다. 센서 등이 켜지는 순간 나는 층수를 잘못 내린 줄 알았다. 항상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던 복도가 배달 음식 용기와 빈 소주병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푹 사가버린 김치 냄새와 숙취에 찌든 토사물 냄새가 뒤섞인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리고 지문 인식 도어록이 달린 우리 집 현관문 앞에는 3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내다 버린 쓰레기 봉투 세 덩이 같았다. 그렇다. 나는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하여 도어록 비밀번호를 진작 바꿔버렸다. 엘리베이터 소리에 쓰레기 더미 같은 형체들이 꿈틀거렸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건 시어머니였다. 불과 3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언제나 한 올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그 우아한 파마머리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헝클어져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눈 밑은 퉁퉁 부어올랐으며 흰자 위에는 실핏줄이 가득 터져 있었다. 그 옆에는 민혁이, 그리고 평소에는 용돈 타낼 때만 아른 체 하던 시누이가 있었다. 한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고 쉬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몇 초간 나를 확인하더니 이내 그 탁한 눈동자에서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흉흉한 살기를 뿜어냈다. 이 천하의 잡거디. 내가 감히 기어와. 그녀가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내일 모레 칠순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굵은 금반지가 낀 손을 치켜들고 내 뺨을 후려치려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가정교육 잘 받은 며느리답게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왼손을 빠르게 뻗어 허공을 가르는 그녀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이거 놔. 못 배워 먹은 년. 너 지난 며칠간 우리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 경찰서.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갔어. 무전취식으로 신고당해서 파출소 유치장 신세를 졌다고. 술 주정뱅이랑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그 더러운 곳에서 밤을 새웠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허공에 침을 튀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카드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나는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소나귀에 힘을 더 주었다. 손목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질 때까지.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나는 그녀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치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내 손바닥을 꼼꼼히 닦아냈다. 카드는 제 명이고 그 안에 든 돈도 제 겁니다. 제가 정지를 시키든 분실 신고를 하든 그건 제 마음이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신 건? 나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내 뒤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최민혁을 곁눈질로 훑었다. 본인들 능력으로 감당도 못할 금액을 긁어댔으니 가신 거죠. 법적으로 그런 걸 사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민혁아, 넌 뭐 하고 있어? 내 마누라가 심의를 이렇게 능멸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최민혁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날 모임에 입고 갔던 슈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다만 그 비싼 원단은 이미 짠지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셔츠 기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점잖던 금태 안경은 다리 한쪽이 휘어졌는지 콧날 위에 우스꽝스럽게 걸쳐져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분노와 수치심,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뻔뻔한 원망이었다. 지아, 그가 입을 열었다. 바싹 마른 목소리였다. 그만해. 일단 문 좀 열어줘. 며칠 동안 문 앞에서 기다리느라 춥고 배고파 죽겠어. 할 말 있으면 들어가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이웃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가족. 또 그놈의 가족 타령이다. 내가 돈을 내야 할 때, 내가 참아야 할 때, 내가 종처럼 부려져야 할 때만 우리는 가족이었다. 문은 열어드리죠.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도어록 앞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을 키패드 위에 올린 채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당신들이 들어가서 쉬라고 여는 건 아니에요. 청산할 게 남아서지. 띠. 적막한 복도에 맑은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철컥. 문이 열렸다. 집 안은 내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만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따뜻한 바닥 난방의 온기가 확 끼쳐오며 복도의 냉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돌진하려 했다. 마치 숙주를 찾아 헤매던 기생충들 같았다. 거기 서요.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버티고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누구 맘대로 들어오래?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다. 등기권리증에 민혁이 이름 박혀있다고. 그래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방금 1층 우편함에서 꺼내온 내용 증명서였다. 나는 그것을 민혁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공무원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집 계약금이랑 잔금, 누가 냈는지.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든 민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복도 끝에서 붉은 불빛을 깜빡이는 CCTV와 엘리베이터 쪽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을 가리켰다. 방금 저한테 폭력 행사하려던 거 다 찍혔고요. 제가 오기 전에 관리실에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거나 또다시 손찌검하려고 하면 바로 주거침입이랑 특수협박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이 고급 아파트의 보안요원들은 평소 내가 명절마다 챙겨준 선물 세트 덕분인지 아주 철저했다. 그들의 손에는 3단봉까지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발이 현관 대리석 경계선 앞에서 급정거했다. 그녀는 보안요원들을 한 번 보고 나를 한 번 보더니 그 기세등등하던 표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들어와요. 최민혁 씨 그리고 2분은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턱으로 가리켰다. 거기 서서 들으세요. 어차피 앞으로 할 얘기,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테니까. 나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민혁은 주춤거리다가 마치 교무실에 끌려온 사고뭉치 초등학생처럼 내 뒤를 따랐다. 나는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예전엔 민혁이 앉아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리였다. 그는 쭈뼛거리며 거실 탁자 옆에 어정쩡하게 섰다. 앉으란 말 안 했어요? 나는 캐리어 앞주머니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3년간의 청구서. 나는 봉투를 감고 있는 하얀 실을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풀었다. 마치 귀한 선물을 개봉하듯이.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다 뽑아놨어.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2025년 5월, 당신 여동생 하는 썽, 쌍꺼풀이랑 코 수술비. 합계 1200만 원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우울증 걸렸다고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지? 근데 결과는? 인스타그램에 오빠가 해준 성년의 날 선물이라고 자랑질해놨더라. 나는 손을 놓았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2025년 11월, 시아버지 안마의자 600만 원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사드렸더니 지난달에 가보니까 그 위에 온갖 잡동산이랑 당신 어머니 빨래 더미만 쌓여있더군. 또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어. 나는 카드 명세서 한 장을 집어들고 특정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매달 당신 어머니한테 고정적으로 이체된 150만 원. 명목은 품위유지비. 민혁아, 내 월급이 얼만지나 알아? 이 돈, 내 가족 카드 부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거야. 넌 내 돈으로 효자 노릇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내 엄마랑 합세해서 나보고 돈 냄새 난다고 비웃었니?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하나둘 민혁의 발치에 쌓였다. 그의 비싼 구두 주위를 하얗게 뒤덮었다. 저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가 멍청하게 바쳤던 사랑이었고 인내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가 되었다. 민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진 종이들을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아야. 부부 사이에 뭘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어?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법적으로도 그렇잖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공동재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텅 빈 거실에 내 웃음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혁, 너 진짜 멍청한 거니? 아니면 멍청한 척하는 거니? 우리 결혼 전에 뭐 썼는지 잊었어? 나는 마지막 서류를 던졌다. 결혼 전 사업하다 말아먹은 그의 아버지 빚 때문에 혹시라도 내게 불똥이 튈까봐 그가 먼저 제안했던 부부재산 약정 등기 서류였다. 당시엔 나를 보호하겠답시고 그가 썼던 그 각서가 지금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야. 이 몇 년간 내 회사 수익, 내 명의로 산 자산, 너랑은 10원 한 장 상관없어. 그리고 이 아파트. 명의만 내 이름이지. 자금 출처 소명 자료는 100% 내 쪽에 있어. 법적으로 기여도 따지면 내가 90% 이상 가져와. 알겠어. 민혁이 굳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종이 몇 장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인생을 붙잡으려는 듯이. 현관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90%라는 말을 듣고는 기어이 발악을 시작했다. 이 독한 년. 내 아들을 빈털터리로 쫓아내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소송 걸 거야. 기자 불러서 다 까발릴 거라고. 까발려요. 나는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좋죠. 그럼 저도 같이 까발려 드릴게요. 서울대 나온 엘리트 5급 공무원 최민혁 씨가 어떻게 아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온 가족이 합심해서 아내를 가스라이팅 했는지.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아, 맞다. 하나 더. 나는 손바닥을 그에게 내밀었다. 차키. 민혁이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 포르쉐 카옌. 법인 리스 차량이잖아. 그거 회사 자산이야. 내 자가용 아니라고. 내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건조했다.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회사 자산 회수해야지. 내놔. 안 돼. 그건 오빠가 출퇴근할 때 쓰는 차라고. 현관에서 신우이가 꽥소리를 질렀다. 차 없으면 우리 오빠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쪽팔리게.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아님 걸어 다니든가? 건강에 좋겠네. 민혁은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 공포와 애원이 뒤섞였다. 지아야,
제발 이러지 마. 차까지 뺏어가면 나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직원들이 다 그 차 내 건 줄 아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회사 법인 차량을 무단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위치는? 줄게. 준다고. 민혁이 불에 댄 사람처럼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묵직한 금속 열쇠가 유리판을 때리며 쾅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박살나는 소리였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손 안에서 가볍게 튕겼다. 나가. 나는 턱끝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내 마음 바뀌어서 보안요원들한테 당신들 개처럼 끌어내라고 시키기 전에 당장 꺼져. 민혁이 비틀거으며 일어섰다.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 팔걸이를 짚고서야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가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잿빛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악다구니를 쓰려 했지만 민혁의 시체 같은 몰골과 보안요원들의 삼단봉을 보고는 바닥에 침을 한 번 퇴뱉고는 민혁을 부축해 도망치듯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다. 쾅.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질 줄 알았다. 억울해서 지난 3년의 청춘이 아까워서 대성통곡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진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나는 왼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까르띠에 웨딩링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현관 센서 등 아래서도 반지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반지를 빼서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딸랑. 그것은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다. 서울 가정법원의 복도는 생각보다 더 서늘했다. 하얀 벽, 하얀 바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2달 후였다. 나는 조정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복도 맞은편에는 최민혁과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고작 2달 만에 그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패기 넘치던 엘리트 공무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고 양복은 드라이 클리닝을 안 맡겼는지 소매 끝이 꼬질꼬질했다.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바닥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소중한 듯 끌어안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먹튀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내가 실명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수사대가 신상을 털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부처 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확실시되던 과장 승진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비리였다. 내 돈으로 사치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그 가족들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체면을 유지하겠답시고 시어머니가 민혁을 닥달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댄 모양이었다. 돌려막기에 늪에 빠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한지아 씨, 최민혁 씨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끊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서자 민혁은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눈짓으로 제지하자 입술만 달싹거리며 분을 사겼다.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다. 아니, 잔인할 정도로 일사천리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 이체 내역, 혼전계약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내 변호인단 앞에서 민혁의 변명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다.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한지아 씨에게 귀속됩니다.
피신청인은 2주 내로 퇴거하십시오. 차량은 한지아 씨 회사로 즉시 반환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신청인 가족의 장기간에 걸친 신청인 자산 유용 및 정서적 학대 정황이 인정되므로 한지아 씨가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낭독될 때마다 민혁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처박혔다. 마지막 서명을 할 때 그의 손은 펜조차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아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나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만약 그날 그 모임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그날 널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진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때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민혁 씨. 나는 고요한 눈으로 그의 눈동자를 직시했다. 그 모임 때문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왜? 어머니가 나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내 인격을 짓밟고 모욕했을 때 당신이 귤이나 까먹으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절망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순간 깨달았어.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저 당신 집구석을 장식하는 트로피이자 말 잘 듣는 지갑일 뿐이라는 걸. 지갑에는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내 돈 회수해가는 거에 화낼 이유도 없잖아. 안 그래? 민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수염 덥수룩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이 시릴 만큼 강렬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파랬던가?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억압이 없었다. 그곳엔 오직 자유의 냄새만이 가득했다. 반년 후, 내 패션 브랜드 저가 강남 최대 백화점에 입점했다. 오픈식 날, 축하 화환이 로비를 가득 채웠고 톱스타들까지 방문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커팅식을 마치고 나는 새로 뽑은 벤츠 지바겐에 올랐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꽉 막힌 한남대교를 건너갔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을까? 핸들을 꺾어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정확히 말하면 지금 민혁이네 식구가 새들어 살고 있다는 동네로 향했다. 거액의 빚과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한 그들은 고향 땅까지 팔아치우고도 빚을 다 갚지 못했다. 빚쟁이들을 피해 그들이 숨어든 곳은 이 구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일명 반지하촌이었다. 차가 좁은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길이 너무 좁아 지바겐의 거대한 차체로는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었다. 선팅된 차창 너머로 익숙한 창문 하나가 보였다. 지면 위로 딱 절반만 올라와 있는 창문. 행인들의 시선을 막으려는지 유리창에는 누렇게 바른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창살 밖에는 낡은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꼬질꼬질한 속옷 몇 장이 자동차 매연과 먼지 속에서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살살 좀 밀어. 내 허리 끊어지겠다. 고개를 돌렸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를 힘겹게 언덕길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힘에 부쳤는지 리어카가 뒤로 밀리며 전봇대를 쿵 하고 들이받았다. 시어머니였다. 보물단지처럼 모시던 샤넬 슈트는 어디 가고 보풀이 잔뜩 인싸구려 등산복 차림이었다. 커피잔을 들 때면 새끼손가락을 우아하게 펴던 그 손은 이제 시커먼 때가 껴있었고 손톱 밑은 흙투성이었다. 그 뒤를 민혁이 따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얼핏 봐도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들이었다. 그는 반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50대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다. 엄마, 이런 거 좀 줍지 마.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민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삶에 찌든 패배자의 목소리였다.
안 주우면 어쩔 거야? 압류당하고 남은 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아니면 은성이 그년이 알바라도 할 줄 알아? 시어머니가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를 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색 SUV를 보았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다. 짙은 선팅 때문에 내 얼굴이 보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낀 듯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탁한 눈동자가 내 차를 뚫어지라 응시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혁도 나를 보았다.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서린 경악, 부러움, 질투, 그리고 깊은 절망을. 그는 무의식적으로 때 묻은 패딩 점퍼를 여미며 허리를 펴려 했다. 전처 앞에서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세워보려는 듯이. 하지만 불가능했다. 삶의 무게가 이미 그의 척추를 부러뜨린 지 오래였다. 나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두 마리의 개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놓인 나와는 상관없는 쓰레기 봉투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윈도우 버튼을 올렸다. 징. 검은 유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며 그 잿빛의 구질구질한 세상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엑셀을 밟았다. 그르릉. 엔진이 맹수처럼 낮게 울부짖었다. 차는 거침없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넓고 환한 대로로 합류했다. 백미러 속에서 두 개의 점처럼 작아진 그들의 형상은 수많은 차들의 물결 속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침 카오디오에서 경쾌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나는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며 핸들 위에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췄다. 저 앞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거칠 것 없는 완벽한 직진 신호였다.